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잠시 내려놓고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몇몇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 안 되겠냐 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다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자, 긴 이야기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태를 보면은 고용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실업률을 바탕으로 조금 다양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 미국의 실업률을 분석해 본 결과 상상 이상의 폭등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다. 이런 시그널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유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동통계국 BLS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를 통해서 보통 보는데, 여기에서 지표는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두 가지 고용지표는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계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표입니다. 가계 부문에 대한 지표를 보면은 크게 5가지로 노동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참여 인구, 그 다음에 고용자 수, 실업자 수, 마지막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미국 가계 부분에 대한 고용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볼 때 대부분 실업률을 주로 해서 보기는 하지만, 물론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시기에는 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보면은 같이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코로나 직전의 63.3%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미국인들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더 뜨거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62.7%의 수준이 코로나 전 수치 63.3%로 증가하게 되면요, 실업률은 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계산한 바탕은 고용률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현재 미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이고 실업률은 3.9%인데,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가정하에 61.7%에서 63.3%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은 코로나 직전 대비 굉장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인들은 이미 코로나 직전보다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직전보다 낮은 상태인 걸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직전보다 낮은 이유는요, 노동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참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도 노동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참여 인구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례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거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해야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보다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가 더 크다 보니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없거나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지금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그렇게 급증할 수 있는지 이민자 때문에 그래요.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노동 가능 인구가 이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미 경제활동 인구는 높은 상태이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야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한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야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뒤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태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인들이 아직도 경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에는 취업자의 증가나 혹은 실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건 왜 아직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지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고, 그리고 그 당시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전까지 미국의 자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던 거고, 빠른 은퇴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미국의 초과저축 상태를 보면은 21년도에 2.1조 달러가 있었어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에서 80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돈을 저축해놨다가 그 돈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죠. 아마 이제는 서서히 쓸 돈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미국의 연체율을 보면은 파란 색깔이 신용카드 연체율이고 초록 색깔이 자동차 대출 연체율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이자율이 22%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당연히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초과저축도 없고 일도 안 하고 하다 보니 연체율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에 미국인들은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잠재 취업자를 보니 23년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재 취업자가 증가한다고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잠재 취업자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 62.7%가 63.3%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5% 수준으로 급증하게 돼요. 다만 미국의 고용률이 좋다면은 괜찮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와 맞춰서 고용률도 증가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인구 중 다수가 고용이 이루어진다면은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고 되려 경제가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야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건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하고 실업자 수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이루어져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긍정적이다 라는 거고,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취업자 수가 아닌 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은 경제에 부정적이고 실업률의 급증을 불러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건 비경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으로 돌아선 뒤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구인 비율을 보면은 1.3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의 실업자 한 명당 총 1.3개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코로나 직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은 것은 맞지만, 이 수치가 1.2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기업이 고용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 수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 그 일자리 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수에서 고용으로 넘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업의 고용인구 YOY 증감률을 보면은 곧 있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상태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용인구의 YOY 증감률을 보면은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결국에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구인 비율은 더 감소할 수 있고 고용률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 말은 즉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도 취업자의 수로 늘어나는 게 아닌 실업자의 수로 늘어나게 돼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63.3%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업률은 5% 수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고용률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는 상태예요. 즉 고용률의 감소가 생기면은 실업률은 5%가 아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다만 저는 실업률의 급증이 11월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11월 달에는 바이든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쉽게 증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3분기 때는 S&P 500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쓴 글이 있는데, 이 두 편의 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뿌릴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11월 전까지는 적어도 실업률의 증가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11월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만약 11월 이전까지 민간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정부가 고용을 늘리면 돼요. 11월 이전까지 민간 기업이 고용을 안 늘려도 정부가 고용을 늘리면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11월 이후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지 않겠죠. 돈이 없는데. 그러니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부의 고용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민간 부분도 계속해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실업률의 급증이 11월 이후부터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생각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이자 개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은 단 1%의 가능성이 보여도 이 1%만큼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